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조갑제의 광주 사태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광주 사태 관련 5개 루머와 싸워서 이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좋아요 싫어요 이 비율을 보니까 저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4.3배쯤 되는군요. 이어서 5.18 광주 사태 당시 합참 의장을 지냈던 유병현 대장이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붙었는데 유병현 장군의 말을 좋아한다가 이 경우에는 한 4.5배 되는 5배쯤 되겠군요. 막 그렇습니다. 4배 내지 5배 되는 사람들이 이 북한군 600명 이 광주 사태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러나 그 주장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활동성이 강하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하니까 이 댓글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비판은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하는 것이고 비방은 그런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 그런데 아마 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 제가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해봤더니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한 70명이 됐습니다. 제가 강연을 듣고 아직도 믿습니까 하니까 한 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또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좀 자꾸 웃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너무나 그 주장이 허황된데 주장하는 사람들 집요하게 하고 또 여기에 감정이 광주 사태를 가지고 너무나 무리한 주장을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상금 받은 사람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서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완전한 국가적 조작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군 600명이 들어온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고 그 감정에 휩싸여 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은 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구나 이 지만원 씨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특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최신 무슨 사진 분석 기법이란 걸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2015년 7월 1일 뉴스타운에 이런 이 신문입니다. 이런 호외라고 해서 막 뿌렸습니다. 제가 강연하는 데 와서도 이걸 뿌리는 걸 제가 막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믿겨지십니까?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함께 망명한 김덕홍까지 광주 폭동 현장서 주역으로 활동.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웃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황장엽 선생이 1997년에 한국에 망명할 때는 처자식을 다 버렸습니다. 처자식, 그 부인과 딸 다 죽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 한 분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을 아는 사람들 수십 명, 아마 수백 명일지도 모릅니다. 처형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1997년에 오셨다가 2010년에 돌아가실 동안에 한국에서 김정일 정권과
그리고 김정일 정권과 결탁했다고 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황장엽 선생이 좌파 정권 때 불하지 않고 김정일을 비판한 것은 아주 한국 지성사에 높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이 뜻을 제대로 펼칠까 했는데 2010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라서 3년째 되는 날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황장엽 선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에 황장엽 선생이 왔답니다. 김덕홍 씨하고 같이 왔대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을 대리한 변호사가 지금 고소장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소장을 입수하면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방공자유투사를 간첩으로 몰게 됩니다. 저를 공공연하게 북한군 600명 안 데려왔다고 하니까 저를 간첩으로 모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조치를 취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은 봐줄 생각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탈북자들을 광수라고 그러더군요. 광수로 몰아가지고 광주 사태 현장에서 북한군 특수부대로 부대원으로 활약을 했다 해가지고 이 김관원 씨한테 찍힌 10명이 지난 16일 류재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김관원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이 이렇게 두꺼워요. 왜 이렇게 두꺼우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방공, 애국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10명이 다 여기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운동, 북한의 풍선 보내기 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간첩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광주 사태에 와서 현장에서 활동했다는 걸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이 고소장 첨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북한 특수군을 광주 현장에 파견해서 이들로 하여금 당시 상황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들을 포함한 광수들이 광주 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 시설을 습격하는 등 여적 행위를 자행한 침략 행위라는 취지로 김관원 씨가 주장하는 바, 지금 피고소인입니다만은 이는 자유를 찾아 탈북한 고소인들에게 도리어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행한 이 사건 개시 행위의 위와 같은 내용과 성질, 피고소인이 고소인들과 같은 탈북민뿐만 아니라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광수라고 지목한 점, 신빙성이 없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근거로 사진 속 인물들을 고소인들과 연결시키고 다시 고소인들을 광수라고 지칭함으로써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구체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피고소인에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렇게 하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민복 씨입니다. 이민복 씨는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느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소인 이민복은 1990년경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를 거쳐 1995년 2월 18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씨가
이 역사적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탈출해가지고 이게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월간조선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탈북민이, 그때 탈북자란 말이 처음 생겼어요. 300명이 지금 떠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정책을 정합니다. 그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민복 씨입니다. 저도 탈북자를 돕는데 약간의 역할을 했는데 이민복 씨가 여기 와서 뭘 했느냐 하면은 풍선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잠도 자지 않고 밤중에 차를 몰고 자기를 돕는 한두 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저쪽 백령도까지 가서 풍선을 보내서 김정은이가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민복 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소인 이민복은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왜냐? 1980년 5월 18일경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남포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군도 아니에요. 당시 선 일기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김운근 박사가 남한농업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고소인 이민복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은 고소인 이민복이 광주에 온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됩니다. 피고소인의 이 사건 개시 행위로 인해 사회단체장이며 선교사인 고소인 이민복은 사람들로부터 위장 탈북자라는 의심을 사게 되어 후원이나 교제가 끊기는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간첩이란 말과 위장 탈북자란 말입니다. 위장 탈북자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5년 6월 10일경 고소인 이민복이 제276 광수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이 사건 게시 행위를 했습니다. 괄호하고 증거 제2호 중 광수들의 신문 정리 참고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참조. 이민복 씨가 특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온 북한 간첩이다. 특수부대원이라고 이렇게 지명하면은 이분을 돕는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 이번에 고소에 참여하게 됐다 이겁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민복 씨를 특정했답니다. 이 사진 저는 아무리 봐도 비슷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DNA와 지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DNA와 지문입니다. DNA 지문. 사진은 찍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그때의 날씨에 따라 다르고 각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이민복 씨를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사람을 잡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첨단 영상 기법이라는 것을 김만원 씨가 법정에 제출해가지고 판사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까요? 근데 계속 소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워낙 억울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조금 오해를 벗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정광일 씨. 고소인 정광일은 2003년 4월 12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2004년 4월 22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정광일은 1980년 5월 18일경 18살의 나이로 북한군 5군단 74여단 8대대 2중대 포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에 입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 병사였고 광주에 온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피고소인의 이 사건 개시 행위로 인해 고소인 정광일은 사회적 지위가 훼손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곤경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지금 아시죠? 2015년 6월 10일경 고소인 정광일이 제489 광수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이 사건 게시 행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북한 인권운동하는 사람, 김정은과 싸우는 사람을 이렇게 핵심 멤버를 골라가지고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주느냐. 그 부분은 따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 안명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고소인 안명철은 1994년 9월 17일 근무하던 22호 회령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하여 그때 이 수용소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994년 10월 3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단법인 NK워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안명철은 1969년생으로서 1980년 5월 18일경 당시 11살이었으며 아니 11살짜리가 광주에 옵니까? 흥원인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북괴군으로 내려왔느냐는 질문을 받는 등 고소인 안명철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5년 6월 10일경 고소인 안명철이 제491 광수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는 이 사건 게시 행위를 했습니다. 11살이랍니다. 11살. 11살에 특수부대원으로 왜 내려옵니까? 11살에. 그리고 안명철 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던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강철환 씨가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탈출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으로 보는 건 또 달라요. 또 강철환 씨는 나올 수 있는 구역에서 있다가 나왔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이 안명철 씨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역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을 때 이분이 또 그림을 잘 그려요. 이 북한 강제수용소를 고발하는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그림까지 있으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 인터뷰하러 갈 때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이 강제수용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국제사회에 나가면 이 문제도 같이 좀 제기를 해달라고 부탁한 경력도 있는데 이 안명철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최초로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 보고서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것도 11살에 광주에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북한 간첩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렛대를 달고 지금 북한 인권 하는데 얼마나 제한이 많겠습니까? 더구나 탈북자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각 중에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극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입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봤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사람 말고 또 많네요.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제가 피해 회복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광주 사태 또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방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 양민들을 헬기 사격했다. 학살을 했다라고 주장한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건 국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걸 이번에 재조사 한다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 탄 사람의 명단은 공개돼야 합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돈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명단이 공개돼야죠.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야 돼요. 싫은 사람도 다 불러야 된다. 재창은 안 됩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겁니다. 이 세 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